순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. 우선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을 좀 보면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려고 하잖아요.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서로 컨택하는 과정 중에는 영업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또 가능하다면 NDA를 체결하시는 것도 좋다. NDA가 뭔가요? 비밀 유지 약정. 근데 요거를 쓰도록 하면 좋은데 내가 투자를 받으면 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못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웬만하면 그냥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투자에 대한 얘기나 사업계획서를 보여드리거나 또는 IR 자료에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IR 자료를 주면서 우리 NDA 쓰고 시작하자. NDA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깊은 부분들이나 사업의 내밀한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사안이 있다면 그때는 비밀유지 약정서를 쓰고 시작하자. 여기 한 가지가 이제 계약 시작하는 단계에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NDA를 썼으면 사업계획서를 이제 서로 주고받거나 또는 IR 자료를 주게 될 텐데요. 이제 사업계획서에 이제 주로 포함이 돼야 되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개요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. 회사가 뭐 언제 설립됐고 주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경영진 우리 주요 멤버는 누구 있는지 지금 현재 재무 상태는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우리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 시장, 우리 사업군이 속해 있는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뭐 예를 들면 국내 관광 산업인지 아니면 커머스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. 뭐 지그재그 같은 거는 옷 플랫폼이죠. 무신사 뭐 이런 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요즘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업이 속해 있는 시장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하시고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. 판매하는 제품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경쟁사는 어떤 경쟁사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현재 매출은 얼마고 앞으로 매출은 어떻게 될 건지 경쟁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위는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보통은 포함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목차를 제가 조금 써왔는데요. 목차도 나중에 띄워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네, 올라가네요. 1번은 사업 개요, 그리고 사업의 배경과 효과, 사업 아이템의 내용, 그 다음에 시장 분석, 수요처, 내 물건을 소비할 대상은 어딘지 그 다음으로는 사업 추진 계획, 마일스톤이라고도 많이 얘기해요. 들어보셨을 거예요. 향후 5년 뒤는 얼마, 뭐 10년 뒤에 얼마, 뭐 약간 이런 식의 좀 현실적으로 근데 쓰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기업 환경과 위험 요소. 위험 요소는 우리한테 우리가 성장하기에는 이런 점이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극복하겠다라는 대응 방안까지도 함께 있으면 좋겠죠. 그리고 이런 사업 단계를 실행하기 위한 소요 자금과 재무 계획, 향후 뭐 재무상태표, 추정 재무상태표까지 이렇게 보통 들어가고요.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성이 끝나면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가치평가로 넘어가게 되는데 기업 가치평가는 뭐 되게 복잡한 방식들이 있더라고요. PDR도 있고 PER도 있고 뭐 에비타도 있고 뭐 저는 잘 모르는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법률가의 관점에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보통은 이제 그냥 제가 엔젤 투자 경험상 CEO를 많이 보게 되는데 CEO가 좀 청년 결백한지 요거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재무제표를 봤을 때 CEO에게 가지급금이 되게 많다. CEO가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이 많다.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CEO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그걸 가수금이라고 해요. 가수금 처리를 하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사가 돈이 뭐 어떻게 되면 재무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이제 그 빌려준 돈을 자기가 반환해가 찾아가겠죠. 그걸 가수금이라고 하고 CEO가 뭐 내 돈 넣었어, 내 돈 박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걸 가수금. 가지급금은 회사 돈을 뺏은 거예요. 곶감 빼먹듯이 이제 뺏쓰는 경우를 물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해요. 회사와 내가 분리되지 않았을 땐 그냥 가지급금이란 명목으로 많이 빼가는데 나중에 이건 투자받을 땐 되게 안 좋은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. 이런 가지급금이 많을 때는.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 구독, 좋아요, 또 회사와 관련해서 지분 구조가 되게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는데 지분 구조가 왜 중요하냐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주주가 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면 투자받을 때 되게 불리할 수가 있어요. 펀드가 들어올 때 이 회사의 지분 구조가 어떤지를 보통 보게 되는데 대표이사 지분이 예를 들면 70%고 나머지 10명에게 3%씩 막 나눠져 있어요. 그러면 의사결정할 때 이 3%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소수주주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되는 게 3%거든요.
그 3%가 있으면 보통 어떤 걸 행사할 수 있냐면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할 수 있고 주주 제한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3% 이상만 있으면 이런 이제 뭐 갑자기 내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 뭐 주주총회 소집하고 싶다면 주주총회 소집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벤처 캐피탈이나 어떤 엔젤 투자자가 지분을 한 뭐 20% 이렇게 뭐 취득을 했는데 저 3% 주주 때문에 내가 이제 자꾸만 이제 뭔가 제동이 걸린다 이러면 불편할 수 있겠죠. 그런 또 이해관계자가 많아질수록 이제 의사결정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소수주주가 너무 많이 있는 구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은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, 그리고 또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이 회사에 보통은 CEO가 있고 CSO 뭐 내지는 뭐 CTO, COO 뭐 이런 경우도 있죠. 한 두세 명이 3명 정도가 공동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제 만약에 대표이사가 지분을 한 70% 갖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뭐 15% 갖고 있으면 50% 이상 갖고 있는 대표이사가 그냥 의사결정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50%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, 40%, 뭐 30%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이 의사결정 해버릴 수도 있죠. 이 회사는 그래서 대표이사의 뜻과는 좀 다르게 회사가 운영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. 아니면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만약에 대표이사 한 명이 따가대고 나머지 둘이 편먹으면 이제 이 회사 운영은 대표이사를 몰아낼 수도 있겠죠. 뭐 몰아내는 데는 물론 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의사결정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또 한 가지는 스톡옵션을 많이 이제 부여하는 계약을 사전에 체결해 놓으면 나중에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기에 나중에 스톡옵션 행사하면 주식 또 희석되네 내지는 이제 나중에 지분 구조가 바뀔 수가 있겠네 약간 이런 점까지 이제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. 평가에서는 그 스톡 옵션을 좀 남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나중에 마이너스적인 그럴 수도 있고요. 특히 투자 계약서에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스톡 옵션 부여 계약을 뭐 일정 부분 이상은 체결하지 못하도록 이제 제한하는 규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. 특히 또 스톡옵션을 자기는 예를 들면 한 주에 10,000원에 샀는데 스톡옵션은 막 한 주에 100원에 막 발행해버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요. 배 아파요. 그렇죠. 생각만 해도 배 아프죠. 그래서 그런 걸 제한하는 규정들을 투자 계약서에 많이 넣게 됩니다. 이런 부분들 좀 미리 사전에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어쨌든 자기가 그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구조를 짜는 게 좋다. 소수 지분이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 수 있다. 이런 점들이 있고 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도덕성과 관련된 건데 서류상 지분하고 실제 지분 구조가 다르면 투자받는 데 매우 불리할 수 있다. 질문 있습니다. 네. 아까 계속 듣다가 제일 머릿속에 맴도는다는 건 사실 마일스톤이거든요. 네. 향후에 내가 얼마큼 성장할 것이다라는 우리 회사가 얼마큼 커질 것이다라는 그 그래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그게 성장 가치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. 이런 거를 잡아주는 뭐 업체가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. 뭐 회계 자료를 뭐 분석한다든지 이런 자료를 이제 분석해주는 업체는 있지만 로직을 이제 결국 짜는 거는 회사의 몫인데 그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고 이 시장 전체가 얼마짜리 시장이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은 예측 자료가 많이 있어요. 통계 자료들이 예를 들면 커피 시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커피 시장은 얼마지만 뭐 몇 년 지금 성장 추세가 있고 성장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얼마까지 성장할 거다 또는 게임 시장도 뭐 현재 이만큼이지만 뭐 앞으로 얼마까지 성장할 거다. 전기차 시장도 그렇잖아요. 전기차 시장 뭐 2025년이 되면 얼마짜리 시장이 될 거다.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위치는 몇 위 정도고 지금 시장 점유율이 몇 %다. 그럼 요거를 계속 이제 요 시장 점유율만 유지해도 어느 정도 될지가 나올 수 있겠죠. 현재 시장 점유율 유지한다는 전제하에는 뭐 몇 %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뭐 요런 요소 때문에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더 높여나가면 앞으로 매출액이 얼마까지 성장할 거다. 뭐 그런 연매출을 뭐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런 로직을 가지고 통계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. 이런 로직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또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죠. 이런 걸 잘 만들고 또 설득하는 근거 자료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